우리 주변에는 때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막힌 사건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갓난 자식마저 버리려 했던 한 여인, 그리고 그 비정한 모성에 맞서 싸워야 했던 한 평범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날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다정하고 성실한 회사원인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죠. 제게는 친오빠가 둘 있는데 남편은 꼭 우리 오빠들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행복도 잠시 제 눈앞에 커다란 가시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편보다 5살,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 가장 아나무인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그녀는 집안의 무법자이자 여왕이었죠. 엄마, 내가 제일 아끼는 치마 빨았어? 그걸 왜 하필 오늘 빨아? 내가 세탁 바구니에 넣어뒀잖니? 오늘 꼭 입어야 하는 거였니? 나 오늘 소개팅 있단 말이야. 내가 빨래통에 넣었어도 나한테 물어보고 빨았어야지. 집안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밥상머리에서는 반찬 투정을 일삼고 물 떠와라, 국 데워와라, 마치 하인을 부리듯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시부모님께서 그런 딸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쩔쩔매며 비위를 맞추기 바쁘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늘 제게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지? 부모님이 나한테는 좀 무심하시잖아. 근데 민영이는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셔. 늦둥이라고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우셨거든. 게다가 걔가 공부 잘해서 치대 가고 치과 의사까지 되니까 집안에 무슨 위인이라도 난 것처럼 떠받들어. 밖에 나가면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민영이 자랑뿐이야. 처음에는 그 꼴이 보기 싫어도 시부모님이 괜찮다는데 갓 들어온 며느리가 나서는 것도 모양이 이상해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편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시누이의 버릇없는 행동은 제게까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국이 왜 이렇게 짜요?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몰라요? 아, 물 좀 가져다 줘요. 물이라도 부어 먹게.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누이는 거만하게 턱을 괜 채 제게 물시중을 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화를 내며 입을 열려는 순간 제가 먼저 남편을 맞고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직접 떠다 마셔요. 네. 아가씨,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직접 떠다 마시라고요. 그게 싫으면 그냥 먹지 말든가. 제 단호한 말투에 시누이는 물론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모두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어디서 감사한 줄 모르고 사람을 부려먹으려 들어요? 밥 차려준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 잘 버는 치과 의사면 뭐해요? 인성이 기본이 되어야지. 엄마, 새언니 좀 봐. 시누이가 울먹이며 시어머니에게 매달렸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예, 아가. 그냥 물 한 잔 떠주면 될 일을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니. 우리 민영이가 밖에서 환자들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 들어갈 힘도 없겠어.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아가씨가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물 떠 마실 힘도 없을 만큼 힘들면 일을 그만둬야죠. 그건 직업의식이 없는 거니까요.
저는 그날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후로도 시누이는 몇 번이나 제 길을 꺾으려 했지만 번번이 제 논리 앞에서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결국 시누이는 제게는 함부로 굴지 못했고 시부모님도 더 이상의 잡음이 싫으셨는지 제 앞에서는 잠잠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시누이도 짝은 있었나 봅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시누이는 한 남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들 인사해. 내 남편 될 사람이야. 잘생겼지? 저는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그토록 눈이 높고 돈과 사회적 지위를 따지던 시누이의 결혼 상대가 월급 300만 원 남짓의 평범한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심지어 집안도 시골의 가난한 농부 집안 차남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제 남편까지 무시하던 시누이였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예비 시매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납득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비 사위. 어쩜 이렇게 연예인처럼 훤칠하게 생겼나. 시어머니의 말처럼 시매부는 정말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남자는 얼굴이 전부라고 노래를 부르던 시누이였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게다가 성격은 또 어찌나 순박하고 착한지 자신을 촌사람이라며 낮추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귀한 딸을 멀리 보낼 수 없다며 처가살이를 권했고 착한 시매부는 그것마저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네, 장인어른, 장모님, 민영 씨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두 분의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결혼 초 시누이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딸이 좋아하니 시부모님도 시매부에게 극진히 잘해주셨죠.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인 시누이의 본성이 그 착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나자 시누이는 잘생긴 얼굴에도 질렸는지 시매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내가 아침에 나보다 먼저 씻지 말라고 했지. 나 축축한 화장실 들어가기 싫다고. 내가 오늘 당신보다 먼저 일어나서 씻던가 아니면 씻지를 말던가.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행동은 느려 터졌지. 돈은 나보다 못 벌어오지. 당신 잘난 게 도대체 뭐야? 얼굴 뜯어먹고 평생 못 산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선봐서 변호사나 의사랑 결혼하는 건데 시누이는 시매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시부모님은 딸 편에 서서 함께 사위를 구박했습니다. 자네도 참, 우리 딸 기분 하나 못 맞춰주나? 우리 딸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자네를 가족으로 받아줬으면 왕처럼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그 꼴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언제는 잘해주겠다고 처가살이까지 시켜놓고 왜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구세요? 아가씨, 돈 좀 번다고 남편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돈이 사람의 존엄성보다 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화를 내면 그들은 오히려 민영이가 벌어오는 돈이 몇 배인데 그 정도 말도 못하냐며 저희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시매부는 저희 부부와 술 한 잔을 기울이며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원래 저는 민영 씨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저 좋다고 하도 쫓아다녀서 만나게 된 겁니다. 청혼도 그 사람이 먼저 했고요. 살면서 고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오만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군요. 시매부는 뒤늦게 분가를 시도했지만 시누이와 시부모님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 사이가 잠깐 좋았던 시절 아이가 생겨버렸고 이혼도 못한 채 발이 묶여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은 달라질 거라는 심해부의 마지막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신우이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애 낳느라 내 몸매다 망가졌다. 내 애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며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심해부는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당신들 딸자식 어떻게 키웠는지 똑똑히 보시오. 돈만 잘 벌면 뭐합니까?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 어디 당신들끼리 얼마나 잘 사나 평생 두고 볼 겁니다. 그렇게 순하고 착했던 심해부는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자신의 아이까지 뒤로 한 채 도끼 서린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혼을 시누이와 시부모가 악기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촌뜨기가 어딜 가서 우리 딸 같은 여자를 만나겠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안 받아줄 거야. 맞아, 엄마. 잘 됐어. 나도 이제 새 인생 살면 돼. 그들의 모습에 정남이가 떨어진 저희 부부는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더욱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 조카를 이틀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만 내일 점심에 잠깐 집으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 다녀온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내가 오늘 거기서 무슨 꼴을 봤는지 알아? 민영이가 재혼하겠다고 변호사라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더라. 그래서 나를 부른 거였어. 뭐?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해? 근데 왜 애는 우리한테 맡기고 자기는 부르지도 않은 거야?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민영이 그 인간이 그 남자한테 이혼한 사실이랑 애까지 있다는 걸 싹 다 숨겼어, 세상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심지어 제 자식의 존재까지 부정하다니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누이는 그 남자를 이혼 전부터 만나온 것 같다는 심증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찾으러 온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히려 저희에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오빠, 갑자기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우리가 얼마나 진땀 뺐는지 알아. 내가 오빠 노릇한 게 뭐가 있다고 동생 앞길을 막아. 너 때문에 이 결혼 깨지면 내가 책임질 거야. 남편이 기가 막혀 소리쳤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그 말 하려고 했다.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용준이 너희가 아이 키워라. 네. 예미야, 너 어린이집 선생이라 애 잘 보잖니. 아들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똑같지. 앞으로 용준이 너희 아들이다 생각하고 키워. 그럼 우리 민영이가 들킬 일도 없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난하세요. 버젓이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데 제가 왜 용준이를 키워요? 그리고 아가씨, 정신 차려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식을 버릴 생각을 해요? 애 아빠도 자기 인생 찾아서 떠났는데 왜 나만 이기적이라는 거야? 나도 내 인생부터 챙겨야지. 아, 새언니, 혹시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돈 줄게요. 매달 양육비 넉넉하게 챙겨줄게요. 난 돈 잘 버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시누이의 태도, 그리고 제가 끝까지 거절하자 이혼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인간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들의 품에 아이를 안겨주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에요. 우린 절대 이 아이 못 키우니까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이 결혼 절대 반대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악마였습니다. 재혼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는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지 않자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예미야. 결혼식 끝나면 우리가 알아서 고아원에 버리든 입양을 보내든 할 테니까 딱 2주만 데리고 있어.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복도에는 아이의 짐 가방과 함께 유모차에 앉아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는 조카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도 울지도 않는 순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사라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희는 버려진 조카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라는 말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말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시누이가 평소 아이를 어떻게 방치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시누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인생을 더 이상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다고. 우리는 조카를 데리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장 로비에서 하객을 맞이하던 시부모님은 저희와 조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너희들이 여길 왜 와? 얜 또 왜 데리고 왔어? 어머니, 엄마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빠질 수가 있겠어요? 용준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하비. 조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부모님을 부르짖었고 그 모습을 본 사돈댁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우리 아들네 아이라고 둘러댔지만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사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우리 용준이 새할머니, 할아버지 되실 분들, 이것 좀 보시겠어요? 이게 우리 아가씨가 용준이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용준이 친아빠랑 셋이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사진을 본 신랑 측 가족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시누이는 2살배기 아들이 있는 이혼녀입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아드님과 결혼하려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거짓을 바로잡지 못한 저희의 잘못도 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신랑과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시누이까지.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얗게 질린 시누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좋은 날인데 아들이랑 사진 한 장은 찍어야지.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조카가 엄마를 보고 버둥거리자 남편은 아이를 내려주었습니다. 아이는 뒤뚱거리며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그런 아이를 안아주기는커녕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리 치워. 저 애 빨리 데려가. 새언니 진짜 왜 이래. 엄마가 결혼식 끝나면 고아원에 보낸다고 했잖아. 고아원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시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천하의 불여우 같은 년,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치고 우리 집안에 똥칠을 해? 어차피 이렇게 망신당한 거 너 죽고 나 죽자. 이 결혼은 무효야. 결혼식장은 비명과 울음,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울부짖는 조카를 끌어안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지켜야 할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인간의 도리와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사랑과 우리 주변에는 때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막힌 사건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갓난 자식마저 버리려 했던 한 여인, 그리고 그 비정한 모성에 맞서 싸워야 했던 한 평범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날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다정하고 성실한 회사원인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죠. 제게는 친오빠가 둘 있는데 남편은 꼭 우리 오빠들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행복도 잠시 제 눈앞에 커다란 가시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편보다 5살,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 가장 아나무인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그녀는 집안의 무법자이자 여왕이었죠. 엄마, 내가 제일 아끼는 치마 빨았어? 그걸 왜 하필 오늘 빨아? 내가 세탁 바구니에 넣어뒀잖니? 오늘 꼭 입어야 하는 거였니? 나 오늘 소개팅 있단 말이야. 내가 빨래통에 넣었어도 나한테 물어보고 빨았어야지. 집안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밥상머리에서는 반찬 투정을 일삼고 물 떠와라, 국 데워와라, 마치 하인을 부리듯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시부모님께서 그런 딸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쩔쩔매며 비위를 맞추기 바쁘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늘 제게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지? 부모님이 나한테는 좀 무심하시잖아. 근데 민영이는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셔. 늦둥이라고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우셨거든. 게다가 걔가 공부 잘해서 치대 가고 치과 의사까지 되니까 집안에 무슨 위인이라도 난 것처럼 떠받들어. 밖에 나가면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민영이 자랑뿐이야. 처음에는 그 꼴이 보기 싫어도 시부모님이 괜찮다는데 갓 들어온 며느리가 나서는 것도 모양이 이상해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편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시누이의 버릇없는 행동은 제게까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국이 왜 이렇게 짜요?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몰라요? 아, 물 좀 가져다 줘요. 물이라도 부어 먹게.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누이는 거만하게 턱을 괜 채 제게 물시중을 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화를 내며 입을 열려는 순간 제가 먼저 남편을 맞고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직접 떠다 마셔요. 네. 아가씨,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직접 떠다 마시라고요. 그게 싫으면 그냥 먹지 말든가. 제 단호한 말투에 시누이는 물론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모두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어디서 감사한 줄 모르고 사람을 부려먹으려 들어요? 밥 차려준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 잘 버는 치과 의사면 뭐해요? 인성이 기본이 되어야지. 엄마, 새언니 좀 봐. 시누이가 울먹이며 시어머니에게 매달렸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가. 그냥 물 한 잔 떠주면 될 일을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니. 우리 민영이가 밖에서 환자들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 들어갈 힘도 없겠어.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아가씨가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물 떠 마실 힘도 없을 만큼 힘들면 일을 그만둬야죠. 그건 직업의식이 없는 거니까요. 저는 그날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후로도 신우이는 몇 번이나 제 길을 꺾으려 했지만 번번이 제 논리 앞에서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결국 신우이는 제게는 함부로 굴지 못했고 시부모님도 더 이상의 잡음이 싫으셨는지 제 앞에서는 잠잠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신우이도 짝은 있었나 봅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신우이는 한 남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들 인사해. 내 남편 될 사람이야. 잘생겼지? 저는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그토록 눈이 높고 돈과 사회적 지위를 따지던 신우이의 결혼 상대가 월급 300만 원 남짓의 평범한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심지어 집안도 시골의 가난한 농부 집안 차남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제 남편까지 무시하던 신우이였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예비 심해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납득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비 사위. 어쩜 이렇게 연예인처럼 훤칠하게 생겼나. 시어머니의 말처럼 심해부는 정말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남자는 얼굴이 전부라고 노래를 부르던 신우이였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게다가 성격은 또 어찌나 순박하고 착한지 자신을 촌사람이라며 낮추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귀한 딸을 멀리 보낼 수 없다며 처가살이를 권했고 착한 심해부는 그것마저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네, 장인어른, 장모님, 민영 씨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두 분의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결혼 초 신우이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딸이 좋아하니 시부모님도 심해부에게 극진히 잘해주셨죠.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인 신우이의 본성이 그 착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나자 신우이는 잘생긴 얼굴에도 질렸는지 심해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내가 아침에 나보다 먼저 씻지 말라고 했지. 나 축축한 화장실 들어가기 싫다고. 내가 오늘 당신보다 먼저 일어나서 씻던가 아니면 씻지를 말던가.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행동은 느려 터졌지. 돈은 나보다 못 벌어오지. 당신 잘난 게 도대체 뭐야? 얼굴 뜯어먹고 평생 못 산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선봐서 변호사나 의사랑 결혼하는 건데 신우이는 심해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시부모님은 딸 편에 서서 함께 사위를 구박했습니다. 자네도 참, 우리 딸 기분 하나 못 맞춰주나? 우리 딸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자네를 가족으로 받아줬으면 왕처럼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그 꼴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언제는 잘해주겠다고 처가살이까지 시켜놓고 왜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구세요? 아가씨, 돈 좀 번다고 남편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돈이 사람의 존엄성보다 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화를 내면 그들은 오히려 민영이가 벌어오는 돈이 몇 배인데 그 정도 말도 못하냐며 저희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심해부는 저희 부부와 술 한 잔을 기울이며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원래 저는 민영 씨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저 좋다고 하도 쫓아다녀서 만나게 된 겁니다. 청혼도 그 사람이 먼저 했고요. 살면서 고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오만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군요. 심해부는 뒤늦게 분가를 시도했지만 시누이와 시부모님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 사이가 잠깐 좋았던 시절 아이가 생겨버렸고 이혼도 못한 채 발이 묶여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은 달라질 거라는 심해부의 마지막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누이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애 낳느라 내 몸매다 망가졌다. 내 애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며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심해부는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당신들 딸 자식 어떻게 키웠는지 똑똑히 보시오. 돈만 잘 벌면 뭐 합니까?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 어디 당신들끼리 얼마나 잘 사나 평생 두고 볼 겁니다. 그렇게 순하고 착했던 심해부는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자신의 아이까지 뒤로 한 채 도끼 서린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혼을 시누이와 시부모가 악기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촌뜨기가 어딜 가서 우리 딸 같은 여자를 만나겠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안 받아줄 거야. 맞아, 엄마. 잘 됐어. 나도 이제 새 인생 살면 돼. 그들의 모습에 정남이가 떨어진 저희 부부는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더욱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 조카를 이틀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만 내일 점심에 잠깐 집으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 다녀온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내가 오늘 거기서 무슨 꼴을 봤는지 알아? 민영이가 재혼하겠다고 변호사라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더라. 그래서 나를 부른 거였어. 뭐?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해? 근데 왜 애는 우리한테 맡기고 자기는 부르지도 않은 거야?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민영이 그 인간이 그 남자한테 이혼한 사실이랑 애까지 있다는 걸 싹 다 숨겼어, 세상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심지어 제 자식의 존재까지 부정하다니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누이는 그 남자를 이혼 전부터 만나온 것 같다는 심증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찾으러 온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히려 저희에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오빠, 갑자기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우리가 얼마나 진땀 뺐는지 알아. 내가 오빠 노릇한 게 뭐가 있다고 동생 앞길을 막아. 너 때문에 이 결혼 깨지면 내가 책임질 거야. 남편이 기가 막혀 소리쳤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그 말 하려고 했다.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용준이 너희가 아이 키워라. 네. 예미야, 너 어린이집 선생이라 애 잘 보잖니. 아들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똑같지. 앞으로 용준이 너희 아들이다 생각하고 키워. 그럼 우리 민영이가 들킬 일도 없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난하세요. 버젓이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데 제가 왜 용준이를 키워요? 그리고 아가씨, 정신 차려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식을 버릴 생각을 해요? 애 아빠도 자기 인생 찾아서 떠났는데 왜 나만 이기적이라는 거야?
나도 내 인생부터 챙겨야지. 아, 새언니, 혹시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돈 줄게요. 매달 양육비 넉넉하게 챙겨줄게요. 난 돈 잘 버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시누이의 태도, 그리고 제가 끝까지 거절하자 이혼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인간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들의 품에 아이를 안겨주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에요. 우린 절대 이 아이 못 키우니까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이 결혼 절대 반대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악마였습니다. 재혼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는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지 않자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예미야, 결혼식 끝나면 우리가 알아서 고아원에 버리든 입양을 보내든 할 테니까 딱 2주만 데리고 있어.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복도에는 아이의 짐 가방과 함께 유모차에 앉아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는 조카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도 울지도 않는 순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사라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희는 버려진 조카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라는 말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말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시누이가 평소 아이를 어떻게 방치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시누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인생을 더 이상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다고. 우리는 조카를 데리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장 로비에서 하객을 맞이하던 시부모님은 저희와 조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너희들이 여길 왜 와? 얜 또 왜 데리고 왔어? 어머니, 엄마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빠질 수가 있겠어요? 용준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하비. 조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부모님을 부르짖었고 그 모습을 본 사돈댁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우리 아들네 아이라고 둘러댔지만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사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우리 용준이 새할머니, 할아버지 되실 분들, 이것 좀 보시겠어요? 이게 우리 아가씨가 용준이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용준이 친아빠랑 셋이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사진을 본 신랑 측 가족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시누이는 2살배기 아들이 있는 이혼녀입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아드님과 결혼하려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거짓을 바로잡지 못한 저희의 잘못도 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신랑과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시누이까지.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얗게 질린 시누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좋은 날인데 아들이랑 사진 한 장은 찍어야지.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조카가 엄마를 보고 버둥거리자 남편은 아이를 내려주었습니다. 아이는 뒤뚱거리며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그런 아이를 안아주기는커녕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리 치워. 저 애 빨리 데려가. 새언니 진짜 왜 이래. 엄마가 결혼식 끝나면 고아원에 보낸다고 했잖아. 고아원 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시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천하의 불여우 같은 년,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치고 우리 집안에 똥칠을 해? 어차피 이렇게 망신당한 거 너 죽고 나 죽자. 이 결혼은 무효야. 결혼식장은 비명과 울음,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울부짖는 조카를 끌어안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지켜야 할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인간의 도리와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사랑과 우리 주변에는 때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막힌 사건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갓난 자식마저 버리려 했던 한 여인, 그리고 그 비정한 모성에 맞서 싸워야 했던 한 평범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날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다정하고 성실한 회사원인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죠. 제게는 친오빠가 둘 있는데 남편은 꼭 우리 오빠들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행복도 잠시 제 눈앞에 커다란 가시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편보다 5살,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 가장 아나무인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그녀는 집안의 무법자이자 여왕이었죠. 엄마, 내가 제일 아끼는 치마 빨았어? 그걸 왜 하필 오늘 빨아? 내가 세탁 바구니에 넣어뒀잖니? 오늘 꼭 입어야 하는 거였니? 나 오늘 소개팅 있단 말이야. 내가 빨래통에 넣었어도 나한테 물어보고 빨았어야지. 집안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밥상머리에서는 반찬 투정을 일삼고 물 떠와라, 국 데워와라, 마치 하인을 부리듯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시부모님께서 그런 딸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쩔쩔매며 비위를 맞추기 바쁘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늘 제게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지? 부모님이 나한테는 좀 무심하시잖아. 근데 민영이는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셔. 늦둥이라고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우셨거든. 게다가 걔가 공부 잘해서 치대 가고 치과 의사까지 되니까 집안에 무슨 위인이라도 난 것처럼 떠받들어. 밖에 나가면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민영이 자랑뿐이야. 처음에는 그 꼴이 보기 싫어도 시부모님이 괜찮다는데 갓 들어온 며느리가 나서는 것도 모양이 이상해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편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시누이의 버릇없는 행동은 제게까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국이 왜 이렇게 짜요?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몰라요? 아, 물 좀 가져다 줘요. 물이라도 부어 먹게.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누이는 거만하게 턱을 괜 채 제게 물시중을 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화를 내며 입을 열려는 순간 제가 먼저 남편을 맞고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직접 떠다 마셔요. 네. 아가씨,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직접 떠다 마시라고요. 그게 싫으면 그냥 먹지 말든가. 제 단호한 말투에 시누이는 물론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모두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어디서 감사한 줄 모르고 사람을 부려먹으려 들어요? 밥 차려준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 잘 버는 치과 의사면 뭐해요? 인성이 기본이 되어야지. 엄마, 새언니 좀 봐. 시누이가 울먹이며 시어머니에게 매달렸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가. 그냥 물 한 잔 떠주면 될 일을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니. 우리 민영이가 밖에서 환자들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 들어갈 힘도 없겠어.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아가씨가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물 떠 마실 힘도 없을 만큼 힘들면 일을 그만둬야죠. 그건 직업의식이 없는 거니까요. 저는 그날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후로도 시누이는 몇 번이나 제 길을 꺾으려 했지만 번번이 제 논리 앞에서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결국 시누이는 제게는 함부로 굴지 못했고 시부모님도 더 이상의 잡음이 싫으셨는지 제 앞에서는 잠잠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시누이도 짝은 있었나 봅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시누이는 한 남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들 인사해. 내 남편 될 사람이야. 잘생겼지? 저는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그토록 눈이 높고 돈과 사회적 지위를 따지던 시누이의 결혼 상대가 월급 300만 원 남짓의 평범한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심지어 집안도 시골의 가난한 농부 집안 차남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제 남편까지 무시하던 시누이였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예비 심해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납득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비 사위. 어쩜 이렇게 연예인처럼 훤칠하게 생겼나. 시어머니의 말처럼 심해부는 정말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남자는 얼굴이 전부라고 노래를 부르던 시누이였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게다가 성격은 또 어찌나 순박하고 착한지 자신을 촌사람이라며 낮추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귀한 딸을 멀리 보낼 수 없다며 처가살이를 권했고 착한 심해부는 그것마저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네, 장인어른, 장모님, 민영 씨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두 분의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결혼 초 시누이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딸이 좋아하니 시부모님도 심해부에게 극진히 잘해주셨죠.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인 시누이의 본성이 그 착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나자 시누이는 잘생긴 얼굴에도 질렸는지 심해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내가 아침에 나보다 먼저 씻지 말라고 했지. 나 축축한 화장실 들어가기 싫다고. 내가 오늘 당신보다 먼저 일어나서 씻던가 아니면 씻지를 말던가.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행동은 느려 터졌지. 돈은 나보다 못 벌어오지. 당신 잘난 게 도대체 뭐야? 얼굴 뜯어먹고 평생 못 산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선봐서 변호사나 의사랑 결혼하는 건데 시누이는 심해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시부모님은 딸 편에 서서 함께 사위를 구박했습니다. 자네도 참, 우리 딸 기분 하나 못 맞춰주나? 우리 딸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자네를 가족으로 받아줬으면 왕처럼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그 꼴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언제는 잘해주겠다고 처가살이까지 시켜놓고 왜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구세요?
아가씨, 돈 좀 번다고 남편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돈이 사람의 존엄성보다 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화를 내면 그들은 오히려 민영이가 벌어오는 돈이 몇 배인데 그 정도 말도 못하냐며 저희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심해부는 저희 부부와 술 한 잔을 기울이며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원래 저는 민영 씨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저 좋다고 하도 쫓아다녀서 만나게 된 겁니다. 청혼도 그 사람이 먼저 했고요. 살면서 고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오만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군요. 심해부는 뒤늦게 분가를 시도했지만 시누이와 시부모님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 사이가 잠깐 좋았던 시절 아이가 생겨버렸고 이혼도 못한 채 발이 묶여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은 달라질 거라는 심해부의 마지막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누이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애 낳느라 내 몸매다 망가졌다. 내 애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며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심해부는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당신들 딸 자식 어떻게 키웠는지 똑똑히 보시오. 돈만 잘 벌면 뭐 합니까?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 어디 당신들끼리 얼마나 잘 사나 평생 두고 볼 겁니다. 그렇게 순하고 착했던 심해부는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자신의 아이까지 뒤로 한 채 도끼 서린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혼을 시누이와 시부모가 악기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촌뜨기가 어딜 가서 우리 딸 같은 여자를 만나겠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안 받아줄 거야. 맞아, 엄마. 잘 됐어. 나도 이제 새 인생 살면 돼. 그들의 모습에 정남이가 떨어진 저희 부부는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더욱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 조카를 이틀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만 내일 점심에 잠깐 집으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 다녀온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내가 오늘 거기서 무슨 꼴을 봤는지 알아? 민영이가 재혼하겠다고 변호사라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더라. 그래서 나를 부른 거였어. 뭐?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해? 근데 왜 애는 우리한테 맡기고 자기는 부르지도 않은 거야?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민영이 그 인간이 그 남자한테 이혼한 사실이랑 애까지 있다는 걸 싹 다 숨겼어, 세상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심지어 제 자식의 존재까지 부정하다니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누이는 그 남자를 이혼 전부터 만나온 것 같다는 심증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찾으러 온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히려 저희에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오빠, 갑자기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우리가 얼마나 진땀 뺐는지 알아. 내가 오빠 노릇한 게 뭐가 있다고 동생 앞길을 막아. 너 때문에 이 결혼 깨지면 내가 책임질 거야. 남편이 기가 막혀 소리쳤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그 말 하려고 했다.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용준이 너희가 아이 키워라. 네. 예미야, 너 어린이집 선생이라 애 잘 보잖니. 아들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똑같지. 앞으로 용준이 너희 아들이다 생각하고 키워.
그럼 우리 민영이가 들킬 일도 없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난하세요. 버젓이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데 제가 왜 용준이를 키워요? 그리고 아가씨, 정신 차려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식을 버릴 생각을 해요? 애 아빠도 자기 인생 찾아서 떠났는데 왜 나만 이기적이라는 거야? 나도 내 인생부터 챙겨야지. 아, 새언니, 혹시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돈 줄게요. 매달 양육비 넉넉하게 챙겨줄게요. 난 돈 잘 버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신우이의 태도, 그리고 제가 끝까지 거절하자 이혼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인간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들의 품에 아이를 안겨주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에요. 우린 절대 이 아이 못 키우니까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이 결혼 절대 반대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악마였습니다. 재혼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는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지 않자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예미야, 결혼식 끝나면 우리가 알아서 고아원에 버리든 입양을 보내든 할 테니까 딱 2주만 데리고 있어.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복도에는 아이의 짐 가방과 함께 유모차에 앉아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는 조카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도 울지도 않는 순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사라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희는 버려진 조카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라는 말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말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신우이가 평소 아이를 어떻게 방치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신우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인생을 더 이상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다고. 우리는 조카를 데리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장 로비에서 하객을 맞이하던 시부모님은 저희와 조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너희들이 여길 왜 와? 얜 또 왜 데리고 왔어? 어머니, 엄마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빠질 수가 있겠어요? 용준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하비. 조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부모님을 부르짖었고 그 모습을 본 사돈댁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우리 아들네 아이라고 둘러댔지만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사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우리 용준이 새할머니, 할아버지 되실 분들, 이것 좀 보시겠어요? 이게 우리 아가씨가 용준이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용준이 친아빠랑 셋이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사진을 본 신랑 측 가족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시누이는 2살배기 아들이 있는 이혼녀입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아드님과 결혼하려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거짓을 바로잡지 못한 저희의 잘못도 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신랑과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시누이까지.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얗게 질린 시누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좋은 날인데 아들이랑 사진 한 장은 찍어야지.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조카가 엄마를 보고 버둥거리자 남편은 아이를 내려주었습니다. 아이는 뒤뚱거리며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그런 아이를 안아주기는커녕